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6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또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모금에 참여해 줬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드림 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드림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책을 이제 구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여서 그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냥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뭐 아무나 와서 뭐 벤츠 타고 와서 집어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식물 무료로 얻겠다고 그 고생해가면서 그 배급하는 데까지 갈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들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드림 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또 확대합니다. 그 전까지
혹이라도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갔다가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제공받게 됐다. 라면 이런 거 제공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좀 주라고 도로 또 거기에 갖다 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따뜻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방역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방역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고 이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그러시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습니다. 올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 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 이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그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곽이 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 네. 특별 포상 그러셨어요? 지급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뺀질 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1,0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잘하셨어요. 네, 많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하세요.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또 공직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무부 오늘 대검찰청 보고가 하나 있네요. 민생침해사범. 이건 일단 보고 별도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인데,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검찰이 민생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할 일이고 또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이런 민생사범 단속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보고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된 안건 토의 시작하시죠. 네.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연명의료의 상담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전 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7.2%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 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 의향서의 서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명의료 결정이 존중되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를 현재의 말기 시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생애 말기 돌봄 등에 대한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보급하고 상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연고자와 고립 단절 노인 등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연명의료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명의료 결정 이후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임종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임종 돌봄에 대한 계약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임종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재가 임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택 임종 시에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웰다잉에 대해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과 협업하여 웰다잉 문화와 관련 제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법 11조에 보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이외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 같은 곳으로도 확대하는 게 연명의료의향 등록을 활성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택 사망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거나 자택이 있어야 되는데 호스피스 시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결국 자택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이 경찰에서는 변사 사건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사체 검안서라든가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이고 병원에서도 사실상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가 하루 이틀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 경험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체 검안서 떼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똑같이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법제처장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또 없으면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게 이미 이제 회생불능이고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한다고 개선되지도 않고 고통만 심한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연명을 위한 강제 호흡이라든지 강제 급식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네. 의사표명을 하면 그런 연명 치료를 안 하는 호흡기를 떼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허용한다 그 말이죠. 연명 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떠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막 지연시켜서 고통스럽다 가족도 본인도 그런 문제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도 그 피보험자의 이제 일생을 기준으로 하면 나이 들어서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임종 직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추산해서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사망 직전의 1년이나 뭐 그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는 걸로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70%, 80%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 정도 비율입니다. 경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약 67% 의료 수가를 쓰고 사망을 3개월 전에? 네, 낫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에 본인도 동의해야 되고 가족도 동의해야 돼요. 네. 일단은 본인이 사전에 의향서를 먼저 써놓으면 본인 의사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기 환자라고 하면 의사하고 상담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랑 의사가 쓰면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은 그다음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건 매우 중요한 제도고 하여튼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외에 저는 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사망하실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증 관리나 아니면 다른 관리들이 이제 병원이나 재가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제공 기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 연명의료를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종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충하는데 복지부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택에서도 그런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수가나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걸 만들고 또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을 강화하는 네. 부분들, 호스피스 강화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을 좀 해서. 네, 추가적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 현재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2년 5월 9일부터 해서 금년 5월 9일까지 4년간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또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시장에 어떤 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금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정려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야 살아야지만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네.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네.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경부 장관께서 보고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그렇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뭐 매물도 나오는 거 없고 막 저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저 다주택자들의 저 눈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회개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그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수집하는 데서 이 매물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통계들 있나요? 거래 통계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그 이번에 그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줄긴 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평시보다 11.7%가 74%예요. 늘어났다. 예, 송파가 15% 상향이 되고요. 15%나 늘어났다고. 예, 용산은 4.19로 해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몇 %,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거로 저희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저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왜 5월 9일이냐? 네. 5월 9일. 네네.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5월 30일인가 3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소급해서 5월 9일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정권 이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선물을 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그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네, 그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때 이번에는 감안해서 하시죠. 예, 대통령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 그건 법으로 이제 또 이후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놔두면